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대학교 역사교육과 유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1월 달에 직접 만나게 될 텐데요. 직접 만나기 전에 동영상으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차례의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로서 역사 연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사 과목, 중국사, 동양사, 그리고 세계사 과목을 배우실 텐데요.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교과서로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사라는 것이 암기 과목이고, 그리고 역사는 대부분 밝혀져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역사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아직도 공존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사료를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사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아주 명확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실들도 다양하게 관점을 달리하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 속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번 첫 시간에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즉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역사를 아직까지 왜 결론짓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역사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번에 강의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학과 혹은 사학과 혹은 역사교육과에 오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약간 맛을 보게 되는 그런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전공은 조선시대입니다.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제일 먼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조선시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떠올리기 싫은 시대,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해가는 시기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일제에게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았으면 남북분단도 없었을 것이고, 한국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는 오늘날 우리 역사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시대로 생각을 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하게 되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들로만 가득 차 있질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역사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조선시대는 어쨌든 전근대식이죠. 왕이 있고 인구의 많게는 절반,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노비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노비로 자연스럽게 공존해서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반의 절반 정도가 노비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늘날의 우리가 꿈꾸는 시대입니까? 조선시대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더라면 그런 사회가 되겠죠. 조선시대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빨리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망하기 전에 어떻죠?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이 나타났던 시기가 조선 후기였었고요. 혼란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시기로 나아가는 전 단계니까요. 이제 새로운 시기가
옛날 체제 가지고 이 조선 시대를 운영할 수가 없구나. 컴퓨터로 치자면 운영 체계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윈도우즈가 뭐 7, 10,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전에는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패치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해서 다운로드만 되잖아요.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이제는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운영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벅대는 거죠. 컴퓨터로 치면 블루 스크린이 가끔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죠. 그 시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제일 먼저 참고한 것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 고종, 순종은 어디 갔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고종, 순종은 별도라고 제가 적어놨죠. 의미는 뭐냐면요. 운영 방식, 실록을 제작하기 위한 운영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즉 일제가 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실록은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종, 순종 언제 돌아가셨죠? 일제의 간섭이 들어오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고종 인산일, 고종의 장례식일에 3.1운동이 일어났었고 순종 장례일에 60만 대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종, 순종. 그러나 그 이전까지 거의 몇백 년인가요? 500년 이상인 것이죠.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부터 그 기록들이 지금 오른쪽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중종실록을 대표적 사진 예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록 말고 이 왕대별로 기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사회상, 정치사, 그 다음에 노비가 얼마 있는지, 노비제도가 언제 폐지되었는지, 균역법은 언제 시행되었는지, 대동법은 언제 시행되었는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어디로 피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없어질 뻔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관이 이것을 담당하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보관을 담당하던 사관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다가 피난길에 실록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일부 지방의 유생들이 버려진 실록을 보고 다시 보관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한 질 남은 실록을 다시 등사해서 베껴 써서 4권으로 분리를 하고 이걸 전국에 어디로 보냈을까요? 산으로 보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그래서 실록을 보관하던 앞에 보면은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호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절에서 이것을 보호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왜 절을 스님들한테 그걸 했을까요? 조선시대는 불교를 약간 천시했었죠. 불교 승들은 국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깊숙한 곳에, 산에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님들밖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이유도 컸겠죠. 어찌되었던 것 간에 없어질 뻔한 실록이 일부 유생들, 선비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자료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실록에 그러면 몇 글자나 들어가 있을까요? 대략 6,400만 글자.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글자가 실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실록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한자를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북한이 번역을 했죠.
북한에서 이제 월북한 남한의 학자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북한에서 먼저 번역을 했고 남한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습니다만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한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번역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번역본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북한의 번역본은 조금 읽기가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식, 한문투, 그러니까 원문의 원문을 좀 의역했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남한의 것은 원문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1950년대에 번역이 된 것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읽기에는 아직도 어색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고쳐야 되겠죠? 고칠 수 있을까요? 방대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웹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요즘 정조와 관련된 드라마 또 나오던데요.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역사 왜곡 때문에 그만둔 뭐 여러 몇 가지 드라마들도 있지만 조선시대와 관련된 드라마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고 발견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픽션을 집어넣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오늘날 역사학자들, 특히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고해야만 하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이게 그럼 바이블, 성경과 같은 존재일까요?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과 같은 존재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만든다 그랬죠. 돌아가신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을 담당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간행을 하다 보니까 모아서 간행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 실록에는 사론이라고 해서 이 역사를 편찬한 사관들이 있는데요. 이 사관들의 의견도 여기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었는데 이 내용들이 좀 편향된 것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찬된 실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의 공정성을 위해서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록은 이렇게 굉장히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공정하고 모든 사실을 최대한 공정하게 많이 실어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학자들에게 바이블과 같은 존재입니다만 보완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보완할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보완한 내용들은 어떤 책들을 또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철저한 기록 사관. 이 기록 조선왕조실록 그럼 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 그랬죠. 그럼 이 역사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단 사관이라는 관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왕이 옆에서 드라마 보면은 왕 옆에서 뭔가 빽빽하게 적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적었나요? 한문으로 적었죠. 말은 무슨 말로 했을까요? 우리말과 동일했겠죠. 거의 비슷했겠죠. 이렇게 우리말로 하는 걸 한자로 적어야 되니까 한문으로 적어야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같겠죠. 그래서 이 사관이라는 사람들은 진로가 사관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훌륭한 지위 혹은 높은 지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한, 즉 문장 실력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관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필한다라고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요. 대표적으로 이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왕권, 왕의 권한을 신하들의 입장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의 권한을 너무 높여주게 되면 이대로 독재가 되다 보니까 신하로서 왕의 일거수일투족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음으로써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왕이 조심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관이라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왕의 정치 활동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잠자기 전까지의 행동 거지를 모두 기록에 남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겠지요.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조선시대만의 특징입니다. 조선시대는 신하와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신하들이 견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마저도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은 뭔가요? 사초, 역사의 초고라고 드래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고, 사초와 시정기, 그때그때의 정치와 관련된 기록물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물들을 남겼고 이런 내용물들을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아서 편찬을 하는 것입니다.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역시 사관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얼마나 기록을 철저하게 하셨냐 하면요. 오른편에 보면 지금 수렵에 참가한 왕의 모습을 상상도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왕은 수렵 강무라고 해서요. 문무를 다 겸비해야 됐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무예도 같이 갖춰야 돼서 정조 같은 경우에는 활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사냥에도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그랬고 실제로 그 사냥도 즐겼었고요. 그래서 수렵에 참가해서 그 뭐 보통 이제 사단장님 축구하시거나 높은 교장 선생님이랑 축구하면 알아서들 이렇게 골문이 열리기도 하긴 합니다만 동물들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걸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왕이 오는지, 뭐 왕의 화살이라서 일부러 맞고 쓰러져야 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환경은 조성은 하되 왕도 수렵에 참가했을 때는 진심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동물도 진심으로 도망가야 되겠지. 안 그러면 죽는데.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태종실록에 보면 이방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친어궁시 치마사장 인마복이 타 불상 고 좌우할 물령 사관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거고요. 이렇게 생긴 한자를 읽은 거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왕이 친희라는 겁니다. 양친 부모님이라는 뜻도 있고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말 달릴 치자입니다. 노루를 쏘다가 노루 장자입니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짐으로 인해서 말이 인마복 말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버둥버둥했나 보죠. 그죠? 버둥버둥해서 말에서 떨어졌으나 타자가 타락하다 그겁니다. 타락천사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떨어졌으나 불상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상하지는 않았다. 어, 살피고자입니다. 좌우로 돌아보답니다.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물령 하지마 금지입니다. 하지마.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지 말게 하라. 사역동사입니다. 사관이 그것을 알게 하지 말게 하렴. 이지만 보통 야 사관 알게 하지 마. 인상 팍 썼겠죠. 성격도 되게 괄괄했거든요. 근데 사관이 이걸 기록을 했어. 어디다가? 실록에다가.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관이 정말 미웠겠죠. 무예도 뛰어나서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에서 떨어졌을 때 멋있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멋없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아팠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아픈데 막 비비고 있는데 사관이 그 모습을 아파서 떨어져서 아팠는데 자세도 안 나오는 데다가 아파서 울 뻔했다라고 쓰면 쓸까봐 자기는 지금 굉장히 위험 있는 왕이었는데 그렇게 쓸까봐 너무너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사관이 그것까지 썼어요. 사관도 간이 굉장히 컸겠죠. 태조 이방원이 지금 활도 들고 있고 태조 이방원은 어떤 사람이죠? 정몽주 때려 잡은 사람입니다. 손주교 붉은 피가 흐르도록 정몽주를 몽둥이로 쇠몽둥이로 때려잡는데 공이 컸던 사람인데 사관인들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손에 활까지 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적었어요. 왜 적었을까요? 못 보게 했으니까. 뭘 적는지 왕이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강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관은 자신 있게 자기가 생각하는 왕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대담하게 적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왕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보고 싶었겠죠. 나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 성적표 보고 싶은 그런 심리였을까요? 볼 수가 없으니까 전왕대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록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여달라고 하면 자세히 안 나오니까 몰래 보려고 하다 거절도 당하기도 합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연산군. 그렇죠. 폭군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보통 조나 종으로 이름이 끝나는데 유교식 왕명 작법입니다. 그런데 연산군 왕자의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죠. 물론 왕자만 군을 붙이는 건 아닙니다만 광해군, 연산군 두 사람만 조선시대 왕 중에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조는 공이 많으면 조를 붙여주고 덕이 많으면 종을 붙입니다.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붙이는 명칭입니다. 그러면 공도 없고 덕도 없으면 어떻게 그냥 그러면 알아서 붙입니다. 예, 알아서 붙입니다. 정조에서 아시다시피 조자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좋았던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덕도 없고 공도 없지만 그래도 붙입니다. 어찌되었건 사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왕이 볼 수 없는 기록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감하게 웃으면서 왕의 욕을 써놓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조선시대는 이렇게 기록에 시스템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를 할 수 있었겠죠. 강화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었겠죠. 누가? 신하들이. 왕은 신하들이 두려워서 조심을 했어야 됐겠고요. 이러한 기록들이 시스템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왕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나름 객관적으로 100% 객관적은 있을 수 없죠. 사신들이 적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들이 100%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어떡할까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4번의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간행한 실록이 특정 당파, 붕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붕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 알고 있나요? 동인서인, 남인북인, 노론소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도 훨씬 더 많이 분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죠. 동인서인, 남북인, 노론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세력들이 공존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혹은 특정 왕대에는 특정 당파가 정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공존을 하는데 공존하다가 이게 룰이 깨지면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환국이라고 하죠. 숙종대에 보통 16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환국의 시대라고 하죠. 환국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왕이 이렇게 한쪽이 한쪽을 무너뜨리는 그런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보다 못해서 왕이 싸움을 중재하고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왕이 정치의 중심으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그걸 탕평정치라고 하죠. 즉 붕당정치, 환국정치, 그리고 탕평정치, 탕평정치였다가 정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가 되죠? 그 권력의 공백을 세도 가문이 차지하게 되죠.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건 간에 그 탕평정치 이전에는 붕당이라는 오늘날로 치면 정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당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본 거하고는 다른데 그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셔서 배우시면 될 거고요. 방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수정펜으로 좀 긋고 새로 써야 되겠다. 인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뭘 봐야 될까요? 두 개 다 봐야 되겠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을까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죠. 하나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종실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선조 소경대왕 수정 실록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수정실록. 그죠? 뭔가 고쳤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자기 편이면 좋게 혹은 반대편이면 나쁘게 대표적으로 선조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정원 이첨은 정원이라는 것은 벼슬 이름입니다. 사간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 같은 관서인데요. 감사원에 있는 이첨이라는 그 사람은 천성이 영특하고 기계가 있으며 간쟁하는 풍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뭐 그냥 뭐 그 자기 임무 사간원이니까 감사하는 활동도 되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선조실록에는 뭐라고 해놨냐 하면요. 이건 아니지 라고 했던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점은 간적의 괴수다. 예. 간악한 적. 예. 그러니까 간사하다라는 거죠. 간악한 무리들의 그 중에 넘버원, 제일 간사해. 예. 실록을 쓸 때 스스로를 거리낌 없이 칭찬했으니 봐라 이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놨나요? 통탄스러울 뿐이다 라고 선조수정실록에는 해놨습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붕당이 바뀜으로 해서 명확하게 갈리고 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선조와 선조수정실록에 나온 것인데요. 서해 유성룡 징비록 옛날 여러분들은 못 봤을 텐데요.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고 드라마로도 나왔죠.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임진왜란이 왜 우리가 겪었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반성해야 되나라고 그런 내용들을 적은 책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선조실록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오히려 반대로 적어놨나 봐요. 유성룡은 좁고 뭔가 생각하는 게 좁다라는 말이겠죠. 굳세지 못해 이해가 닥치면 이해라는 것은 손해와 이득 보는 일. 내가 손해 볼까 이득 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노심초사한다는 소인배란 얘기죠. 흔들림을 면치 못했다. 재상의 그릇이 부족한 인물이다라고. 얘는 이 사람은 재상은 아니야. 재상 그릇은 아니야. 되게 소심해. 그리고 요만한 이득에 민감해. 백성들을 생각하며 정치를 해. 크게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요만한 이게 민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실록 그랬더니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선조 수정실록을 쓴 사람들은 이 선조실록은 선조 광해군 때 이 선조실록이 써졌고요. 선조실록 수정실록은 언제 써졌을까요? 인조대에 써졌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때의 광해군대 쓴 선조의 내용을 보니까 막 형편없다라고 해서 인조대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적어놨냐 하면요. 신라 편찬자가 비방하고 배척했다. 누구를? 유성룡을.
유성룡은 나라 걱정을 집안일처럼 했다. 집안일처럼 보통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집안일처럼 했다 하면 되게 좋은 칭찬인 것이죠. 야, 네 집이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겠냐? 라는 말처럼. 그렇죠. 어찌되었건 선조 수정실록과 선조실록의 예서 보듯이 실록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고쳐서 쓰기보다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신 원본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습니다. 없애면 객관성을 잃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